예, 안녕하십니까. 환상의 나라, 이 강의의 오늘 주제는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환상의 통일론이란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통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꿈에 또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치가들은 그러한 기대를 정치적 그 지원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이룰 만한 주체적 조건이 국내의 주체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허용하거나 유인할 초래할 국제적 환경도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인 주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결여된 가운데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상당한 정력을 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 그게 환상이죠. 이 환상은 결국 한 공동체를 분열로 이끌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실패하게 만들지도 모를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기대와는 좀 상이한 이야기라서 좀 멋쩍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널리 알려진 이와 같은 그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제1장이고요. 그 다음 장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선언이 발표가 되자 당장은 큰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갈채와 환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 독일의 3인당 출신의 수상이 동방정책을 취한 지 한 30년, 한 4, 5년 만에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이죠.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은 분단국 독일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그러한 국민적 기대가 형성되어서 이러한 선언을 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진행되어 온 역사적 경과를 보게 되면은 독일의 동방정책이 초래했던 결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초래될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 공동선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국민적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읽을 그때부터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말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지난 시간에 지난 제8강에서 우리 민족 그 불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느 나라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 국민 통합적인 어떤 국가 형성적인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을 발견한다, 육성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구성하는 진료, 그에 규정된 민족주의의 특질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는 몇 가지 그 역사적
요인에 규정되어서 몇 가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토 신체론, 하나의 국토를 신체로 감각하는 것. 그 다음에는 국민을 하나의 그 직접적인 혈통을 공유하는 국민 혈종론. 그리고 반일 부족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국제 질서 감각인 소중화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드러진 특질로, 한국적 특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질로 인해서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떤 구호를 갖고 과연 상이한 이념의 두 정치 체제를 통합시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때부터 그런 그 많은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이 동방정책과 같은 어떤 그런 독일 통일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주장했죠. 한국판 동방정책으로서 햇볕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다. 그렇죠? 평화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하고 협동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동독이 스스로 자기 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연방에 가입했듯이 북한도 그러한 길로 나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기대, 그죠? 그 기대 자체가 저는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한국인들의 그 연구 부족 또는 무지, 편견, 오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그 취지에서 저는 독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관심이 있어서 독일 현대사라는 책을 최근에 참고를 했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은 자세하게 읽을 기회를 갖지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독일 현대사라는 4권의 책을 한번 정독을 하고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것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상당 부분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니스 바크와 데이빗 그레이스라는 두 사람이 1993년에 완성한 A History of West Germany라는 책입니다. 그 상하권으로 두고로 된 그 두터운 그 책을 이 서지문 씨가 독일 현대사라는 제목으로 4권의 책으로 분리를 해서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서독의 역사를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내는 서독의 그 정치, 사회, 경제의 역사를 그리고 또 통일을 위한 어떤 정치 외교사를 자세하게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책인데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독일은 상당한 정도로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독일 현대사 책은 들리는 말로 의하면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일종의 굉장히 웃지 못할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일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깊고 수많은 정치가와 외교가와 학자들이 독일을 들락날락 하면서 막상 이 방면에 관해서 세계적인 어떤 가장 표준적인 명제라 할 이 독일 역사에 대한 책은 읽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하나의 참 시니컬한 현상입니다만 가급적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독일이 결국은 통일의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것은 독일도 역시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민족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주의는 독일의 통일을 이끈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주의가 남북 공동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1983년에 헬무트 콜 수상이 분단 도이치의 국정이라는 그 연설에서 행한 어떤 그 통일의 대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기의 권리를 부정당하고, 이 동독에 있는 동포들이죠. 그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서, 서독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른 도이치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굳은 결의와 인내력을 갖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도이치에는 두 국가가 있지만, 동독과 서독이 현실적으로는 두 국가가 있지만은 도이치 민족은 하나입니다. 해서 민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존재는 정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의 한 축으로서 대륙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아왔던 것입니다. 도이치 민족은 통일 국가를 이루기 전부터 있어왔고 통일 국가가 없어진 후에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이치 현대사 제3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역시 그 민족 일진대 상상의 공동체로서, 그죠? 이것도 역시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의 이 근대 독일이 만들어낸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의 진료와 내용은 다르다. 그것은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이래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전통 500년에 형성된, 그 500년의 역사가 형성된 기독교 문화에 기초한 자유인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즘에 있어서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개인입니다. 이 자유와 독립의 개인입니다. 사회란 것은 그 개인의 공동체죠. 우애 공동체자, 직능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어떤 자유와 독립의 개인의 다양한 공동체로서 사회, 그것을 독일 이 콜 수상은 그걸 독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 이전에도 있어 왔고, 통일 지금 분단 상태에서도 계속 있고,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어떤 원초적인 사회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일의 민족은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와는 아주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크의 도이치 현대사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요. 바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상상의 공동체만은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2차 패전에 따라서 독일은 폐허가 됐지만은 이 사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서독의 경우 11개의 지방정부 란트와 그의 평의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곧바로 기능을 회복해서 일반 행정을 펼쳤고요. 그리고 숙련 노동자들의 조합으로서 길드, 그리고 상공인들의 상공회의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건재했습니다. 이 점은 공산체제에 억압하게 있던 동독에서도 크게 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동독의 교회는 공산체제의 정면으로 저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공동체로서의 그 자율성은 그대로 보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크는 나중에 통일 이후에 그 동독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국가에 저항하는 국민 공동체는 동독의 공산체제 하에서도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초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진화해온 사회 질서 위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영방으로서 재건이 된 겁니다. 재건이 된 것이다, 말이죠. 그러한 독일의 국가 형성 과정, 그 속에서 보다 원초적인 질서로서 독일의 민족, 소위 자유 개인의 공동체는 살아있었던 거죠. 그걸 갖고 이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와는 매우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분단은 독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국경을 가르는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도 서독과 동독에는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세워져서 긴장이 높아진 한 2년 전후를 제외한다면은 동독과 서독에는 서로 왕래를 했고, 더구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72년에 체결된 동독과 서독 간의 기본 협약 이후에 이 상호 왕래와 통신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1983년 현재 서독 주민의 3분의 1이 동독에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를 두고 있었고, 5분의 1이 매년 그들과 통신, 편지 왕래나 전화 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8분의 1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간 5천 통 이상의 편지가 오고 갔고, 3천만 톤, 5천만 톤 이상의 편지, 2천만 톤 이상의 소포, 수천만 통의 전화, 이런 것이 양국을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사회는 절대적으로 분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분단과는 상이하다. 한국의 분단을 상징하는 것이 38선 또는 휴전선의 그 철조망이죠.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철조망의 절대적인 분단 하에서 부모 형제라도, 부모 처자라도 만날 수가 없어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고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분단이에요. 이런 분단은 서독의 분단하고 성질이 다르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는 지금 코올 수상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자유인의 종교 공동체, 직능 공동체, 우애 공동체로서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선 왕조는 한 15, 16세기 조선 왕조는 이 국가 농노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농노제 사회가 한 17, 8, 9세기 이르러서 이 관료제적 소농 사회라고 진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역사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독립의 개인이라는 범주는 성립시키지 못했고, 더구나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의 성립을 보기는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왕조가 남긴 가장 볼만한 사회란 것은 군현을 단위로 해서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양반들의 그 결사체, 그 양반들의 사회였어요. 그것이 가장 조선 왕조가 남긴 볼만한 사회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회는 20세기 들어와서 해체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가장 전형적인 사회가 20세기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대. 조선 왕조의 승리학은 20세기의 파란만장한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권이나 해석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조선 왕조가 남긴 볼만한 사회란 것은 결국 시족 공동체였습니다. 그 시족 공동체가 남아있었고, 마을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최소한의 이웃 효과로 통합된 어떤 그 낮은 수준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 서독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원생적이고 원초적이고 진화적인 공동체로서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오고 가지 못하는 이 분단 체제, 그것은 가족이라는 근대적인 의미의 가족의 범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문명, 근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법적인 질서로서 국가도 이를 임의로 침해할 수 없는 하나의 인간들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남녀가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하고 하는 남녀의 성애에 기초한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 그 가족의 범주를 우리 한국인들은 가족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가족 자체가 갖는 그런 자연법적 질서로서 공동체적 권위로서 가족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서로 상이한 이념체에 국가가 들어서게 되니까 가족도 영원히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지배자들에게 있어서 북한의 동포가 이산 가족이 남한의 그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국가도 이를 임의로 부정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지난 70년간 모질게도 세계사에서 아마 유례가 드문 그렇게 모질다 못해 더없이 모진 분단 체제가 이렇게 성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단 체제를 두고 서독의 분단과 동일하다. 독일인들의 분단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저는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분단인가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재검토를 한번 좀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이 근대를 알게 되는 것은 20세기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일제의 지배기를 통해서 근대 문명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성립한 근대 문명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공산체제가 하는 과정에서 모조리 추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약 한 68만 명의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민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주자본가 지식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6.25 전쟁 과정에서도 한 60여만 명의 월남 피난민이 있었어요. 또 한 135만 명의 월남민이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추방이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근대를 알지 못하는 조선 왕조의 농노와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토대에서 하나의 국가가 건설되니까 농노제적 국가가 재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우리 남한에서 그동안 성숙시켜왔던 자유시민의 공동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시민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분단이냐? 이 형식적인 분단입니다. 하나의 독일의 분단에 빙자해서 형식적으로 그 용어를 차용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독일과 상이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조차도 남북한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한에서는 그래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래도 민족주의의 미세가 여전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질서로서 어떤 개인주의, 이 개인, 자유와 독립의 개인이라는 범주가 성장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국민이라면은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민족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북한은 1995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김일성 수령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전문에서 정의를 했어요. 이후 북한 민족은 김일성 태양민족으로 변했어요. 오늘 북한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 그 민족의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2000년에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우리 민족끼리라 했지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하고 그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생겨난 뒤 가파르게 그 내용을 그 정치 체제의 상이함과 맞추어서 달리 해왔고 사실상 남북한의 두 주민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민족이라는 정서조차도 다시 말해서 국토 신체론이나 또는 국민 혈족론이나 반일 부족주의, 소중화주의라는 어떤 진료로 형성된 그 민족주의가 상당한 부분 서로가 공유되고 있지만은 이미 그 중요한 정치적 함의에 있어서는 서로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크게 벌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분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 과연 독일적인 의미의 분단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제관계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주체적 조건의 미비와 더불어 이 국제적 조건이나 환경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도이치 현대사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서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유 이념에 입각해서
자유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으로서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강조했던 것이 자유롭고 통합된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건 1980 통일의 임박에서 코hl 수상이 한 도이치 정책,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통일 정책이 도이칠란드 폴리티크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도이치인들이, 동독인들이 자유로운, 우리 도이치인의 자유로운 자결 원칙은 도이치 정책, 통일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날마다 거리로 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우리 동포들은 40년 독재로도 억누를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정언하고 있다. 해서 지금 동독의 사태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도이치의 장래는 국경을 초월해서 유럽 대륙 모든 나라의 국민들과 인민들이 다 함께 누리는 평화의 달성에 있다. 따라서 당시 EU가 성립하기 전에 이제 이 시가 있었죠. 이 시가 유럽 공동체가 전체 유럽을 커버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서방에 우리는 바르샤바, 이 폴란드의 바르샤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그리고 체코의 프라하, 그리고 로스토크, 라이프치, 드레스덴, 이거 전부 동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롭고 통합된 유럽 속에 자유롭고 통일된 도이치를 함께 성취한다. 독일 통일은 자유롭게 통합된 자유로운 유럽의 통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자유 통일이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유럽도 같은 유럽이다. 저 사람들도 자유인으로서 우리 유럽 공동체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독일 통일이 결코 유럽의 자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현실적으로 냉전 체제의 그 실질적인 주역이 있던 소련의 동의마저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어떤 정책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독은 소련의 작품이었죠. 통일 당시 독일에는 독일 현대사 책에 의하면 약 38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수천 대의 탱크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천 대의 탱크와 약 한 40만 명의 소련군이 독일 통일에 동의를 한 것이죠. 또 당시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동구권의 공산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 계획의 열망을 누를 수가 없다. 소련의 경제는 이미 더없이 망가졌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구인들의 어떤 자유를 위한 개혁을 저지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분쟁에 우리가 휘말리게 된다. 차라리 동구의 개혁을 용인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전통적인 우호 감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많은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소련으로서는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87, 88년경에 동독을 포기를 하죠. 동독을 포기를 합니다. 그 동독을 포기를 했을 때 그 동독의 통일이 가능하게 진 겁니다. 이런 그 국제적 환경, 이 국제적 환경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존재하느냐 하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라 그랬어요. 우리 민족끼리라 했지만 그러나 이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건 우리 민족끼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중국과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정전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분단에 관계했던 어떤 국제관계가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인가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이 전통적으로 이 동아시아 국제 체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소련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몇 가지 관심을 갖고 그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제가 늘 강조를 했듯이 조선 왕조는 중국의 청왕조의 예부가 관리하는 하나의 제후국가였어요. 중국 편에 의하면 하나의 번병이었습니다. 이 번병이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당시 그 동경에 있던 그 중국 대사 하여장이 1880년에 본국에 보고를 하기를 조선은 아시아의 요충으로서 중국의 왼팔과 같다. 그래서 조선이 망하여서 그 왼판이 떨어져 나가면 그 후환은 이루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자 중국은 신속하게 서울에 군대 3,000명을 진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청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중국이 한반도에서 퇴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중국이 조선을 잃었습니다. 잃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해혁명을 한 국민당 정부의 광동 남경 정부의 선문이 1923년에 당시 몽고가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이 선문은 5족 공화를 이야기했어요. 한족, 만주족, 몽고족, 티베트족, 회족, 그죠? 이것이 한족의 지도하에서 공화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데 몽고족이 떨어져 나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몽고는 제2의 조선이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조선을 잃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몽고를 떼내려고 하는 러시아와 조선을 떼간 일본을 다 같이 적대시를 하는 그와 같은 연설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이 만약 다시 강성해진다면은 월남과 조선도 월남은 이제 베트남한테 뺏겼죠. 조선도 중국에 복속시켜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문 자신은 황제 체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성립시켰지만 국제 감각에 있어서 전통적인 중화주의자였어요. 그가 월남과 조선이 다시 중국에 복속되어 올 것이라고 한 것때 월남이 그런 건 제가 볼 때 틀린 말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선이 다시 중국에 복속해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측은 저는 완전히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문의 후계자인 이 장개석 총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을 했어요. 매월 임시정부의 정무비와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국민당 정부의 재정 가운데 특별 지출의 근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에 국민당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킬 계획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코가 석자라 득동 군대에게 쫓겨나면서 그 계획은 실천에 옮겨질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이후 중국을 장악한 모택동은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스탈린과 같이 공모해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군이 이 북한 지역에 진격에 들어오게 되자 그 유명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해서 대규모 군사적 개입을 했습니다. 순망치한. 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없다는 것이나 중국의 왼팔과 같다는 것 다 아주 오래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말이에요. 그 모택동은 월남에서 그죠? 전쟁이 격화되자 한반도 각 지역의 공산혁명에 관한 어떤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에게, 당시는 최영권이라는 사람이 참석했는데, 남조선 인민의 게릴라 투쟁을 지도하라고 북한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 주민의 반공원식이 저렇게 높은데 그 불가능하다. 차라리 남한의 대중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조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남한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고려 연방제를 안을 제기하죠. 그래서 1980년에 남한의 전국이 극히 소란스럽자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주장을 합니다. 하고 이 자주적 평화 통일은 2013년에 시진핑이 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똑같이 언급해요. 남북한 장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근데 이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말에 공산주의 혁명가들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이러한 혁명가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말을 이렇게 썼을 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나만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중국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 하에서 그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나름대로 건전한 어떤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치 체제고 나름대로 지향하는 어떤 거죠. 서구적인 근대화가 아니고 서구적인 시장 경제가 아니고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적인 의미의 추구를 근대를 추구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인류사적인 대실험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치 체제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체제가 그죠? 이 남북한의 장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동수도형의 그와 같은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 통일을 의미한다.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김일성이가 제안한 어떤 자주적 평화 통일로서 소위 말해서 고려연방제를 통한 어떤 남한 체제의 해체와 북한으로의 흡수 통일 사실 그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2002년 이후 오늘날에까지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체제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남한 국민이나 정치가들의 환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진핑이 2015년에 서울대학교에 와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일본과 맞서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하는 그 텍스트 내에서 한국인들의 반일 부족주의를 교모하게 이용하고 있는 한 노련한 어떤 혁명가의 한 후예를 중국을 지도하고 있는 정치가의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시진핑을 환영한 서울대학교의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전면적으로 어떤 그들을 둘러싼 어떤 동아시아 국제 체제에 있어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6.15 선언 이후에 한국인들은 오늘날의 정치 현실이 그렇듯이 크게 해체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정신적으로 해체되어 왔습니다. 전혀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또 전혀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환상의 기대를 갖고 마치 동서독의 통일과 유사한 현상이 곧 벌어질 것을 기대를 하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을 다 합쳐서 한 100억 달러 가까운 경화가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 햇볕 정책에 수정을 가해서 소위 말해서 퍼주기 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북한이 한번 실험을 해볼 경우로 천안함 해군 함정을 침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한의 어떤 여론이 그죠? 분열해집니다. 국회가 얼마나 그것을 갖고 음모인지 자작극인지 그걸 두고 소란스러운 걸 여러분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해군 함정이 어떤 적의 공격에 의해서 폭침이 됐는데 국민의 여론이 분열을 한다. 이명박 정부는 폭침된 군함을 바닷속에 건져 올라가서 박물관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치욕스러운 현상입니다. 북한의 현상이라는 어떤 북한의 행위라는 것이 증거가 드러난 순간 저는 해주 군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최소한의 공격은 있어야 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런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 당시 김정일 국번장이 한 번 더 시험을 해봐라 해서 연평도에 제 생각입니다만 2시간 가까이 포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지의 탱크병 정도가 자위수단에서 대응을 했을 뿐 한국군 순애들은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예상도 거기에 대한 준비도 대응도
태세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석 달 전에 천안함이 폭침이 돼가지고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국군의 총사령관 대통령은 그 치욕감을 억누르면서 적절한 어떤 보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했어야 했고, 연평도는 그 좋은 기회였습니다.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고, 그리고 북경이나 평양이나 워싱턴에 있는 정부들에 대해서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결기에 찬 모습도 한번 보이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농노제적 체제를 한번 심각하게 흔들어 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닥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뎠던 겁니다. 이 참고 견디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는 허물어졌다.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도 소중화주의의 방향이 바뀐 소중화주의입니다. 소중화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제 질서를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한다 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자의 군국의 주체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위기가 닥치니까 미국의 백악관에 전화를 하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 저는 거기서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해체되었다. 그래서 동서독의 통일은커녕 역의 흡수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위기감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이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동독의 마지막 총리 드메지에르가 그 동독을 해체를 하면서 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독일민족은 자유롭게 통일을 성취합니다. 커다란 기쁨의 시간입니다. 많은 환상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눈물 없는 이별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상을 가져왔다. 그 환상에 대해서 눈물 없는 이별을 고한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통합된 유럽 속에서 하나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환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평화공존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 문제가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된다.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럽의 많은 좌파 지식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그 환상. 그리고 민족은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저 소련의 절대적 힘으로서 소련과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는가? 독일은 중립화를 해야 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남모를 해왔던 것이죠. 그 똑같은 것이 우리 집 남한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독일의 통일을 저해했던 하나의 환상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자유인의 공동체를 하나의 회복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매우 강인한 자유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졌어요. 그 자유의 프로세스를 강인하게 추구했던 독일의 지성과 정치인들의 그 지성과 용감함, 그것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메지리 고별사처럼 우리도 많은 환상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돼야 된다. 눈물 없는 이별을 고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의 프로세스로서 통일 정책을 재정비하고 추구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의 프로세스로서의 통일. 그래서 지금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은 한국 국민을 자유 이념의 전사로서 교육하는, 빨리 서둘러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분절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용감한 정책을 통해서 하루하루 걷어내고 정리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일의 기회는 찾아올 것이에요. 통일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가적 농노제, 미국 표현에 하면 슬레이브 소사이티는 끊임없는 어떤 남한에 대한 어떤 공격과 어떤 공납적 요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할 수밖에 없을 때 조만간 통일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용감하게 맞서야지요.
용감하게 맞서야 되고 자유 이념의 자유의 전사로서 한국인들이 용감하게 그 어떤 농노제적 노예제적 어떤 그 요구에 맞설 때 통일의 기회는 저는 찾아오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밖에 저는 통일의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주체적 조건이나 객관적 환경은 아직 미비하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지금 당장 동서독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축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즐겨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고 지식인이고 교수건 간에 통일을 즐겨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믿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진정한 진정면의 곤란함,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정면에서 응시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한국인들을 자유이념의 전사로서 자유시민의 공동체 성원으로서 육성하고 교육하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러한 자유시민의 공동체가 건설되기를 바라고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 정책을 강인하게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환상의 통일론은 통일이 환상이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떠한 곤란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10회에 걸쳐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의 타부를 두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는데 10회로 제한하다 보니까 한 2가지 정도를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환상 가운데 꼭 지적해야 될, 한번 상호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주제가 한 2개는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는 좀 쉬고요. 2주 후에 나머지 2개를 더 하고 한 8월 20일경에 이 강의를 종결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